불과 2년 전 세계 경제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 말 인도의 GDP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영국은 인도를 200년 가까이 식민 통치했던 제국이었으니까요. 과거의 식민지가 종주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한 이 사건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인도가 더 이상 잠자는 코끼리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한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코끼리가 어떻게 춤을 추기 시작했는지 그 파란만장한 77년의 경제 드라마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달에 착륙하고 아이폰을 만드는 나라 가장 최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2023년 8월 전 세계의 이목이 인도의 찬드라얀 3호에 집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하는 데 성공한 순간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의 가성비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인터스텔라의 제작비보다 적은 돈으로 달에 갔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인도의 힘, 주가드 정신입니다. 이 성공 이후 인도의 우주 경제는 더욱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제 자국의 우주 경제 규모를 2030년까지 45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으니까요. 스마트폰이 바꾼 나라, 디지털 결제 혁명, 경제 현장의 풍경을 직접 보러 델리나 뭄바이의 시장에 가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변화입니다. 길가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도 릭샤를 모는 기사님도 현금을 거의 안 받습니다. 대신 목에 걸린 QR코드를 내밀죠. 스캔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인도가 독자 개발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 UPI입니다. 2025년 8월 한 달에만 무려 200억 건이 넘는 디지털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문장 동안에도 인도에서는 수백만 건의 디지털 결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결제 대국이 되었거든요. 가난한 시골 농부들도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정부 보조금을 직접 받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금융 인프라가 없던 나라가 핀테크 기술로 선진국을 단숨에 뛰어넘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 인도로 향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애플은 어디에서 아이폰을 만들까요? 전통적으로 중국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2024년에서 2025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요 계약 제조업체인 폭스콘이 인도에 15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인도의 첸나이와 벵갈루루 그리고 하이데라바드 공장에서 최신 아이폰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본격적일까요? 폭스콘은 2025년까지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을 2배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폭스콘은 인도 HCL 그룹과 함께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4억 3,300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2027년까지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립의 나라에서 제조의 나라로 탈바꿈한다는 뜻입니다. 삼성, 샤오미 같은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도 인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나라, 청년 인구가 만드는 경제 활력, 인도의 경제를 움직이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젊은 인구입니다. 인도의 평균 나이는 고작 29세입니다. 미국이 38세, 일본이 48세, 한국이 43세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젊은가 실감이 되나요? 이 수억 명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스타트업을 차립니다. 2024년 인도의 AI 스타트업은 무려 560만 달러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23년 대비 39.9%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인도 최초의 AI 유니콘 기업 크루트림이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우버 인도의 창업자 바비시 아가월이 2023년에 창립한 이 회사는 단 몇 개월 만에 10억 달러 기업 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인도는 이제 AI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AI 지수 2024년에 따르면 인도는 AI 기술 보유 인력에서 세계 1위입니다. 인도의 AI 인력 밀도는 글로벌 평균의 2.8배라는 뜻입니다. 인도는 매년 300만 명이 넘는 스템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이들 중 많은 수가 AI와 머신러닝 분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IMF가 본 인도의 미래, 계속되는 고성장 국제통화기금은 2024년 10월 인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7.0%로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한국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된 와중에도 인도는 계속 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는 2035년경에는 GDP 규모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GDP 성장과 일자리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인도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독립. 영국 식민지에서 주권국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47년 8월 15일로 가봅시다. 이날 인도는 200년 가까운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독립 당시에 참담한 경제 현실, 독립 직후 인도의 경제 상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통계로 보면 인구 약 3.1억 명, 문맹률 겨우 12에서 17%, 평균 기대 수명 약 27에서 32살, GDP 2.7조 루피, 세계 GDP 대비 겨우 3%, 1인당 GDP 단 82달러, 빈곤율 80% 이상이 극빈 상태. 이런 수치들을 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인도인이 글을 읽지 못하고 30년을 살기 어려웠으며 매일이 생존의 투쟁이었다는 뜻입니다.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는 독립 직후 이 상황을 보며 쓴 글에서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얻었지만 경제적 자유는 아직이다 라고 한탄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200년간 영국의 식민 통치 때문입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원자재와 농산물을 싼값에 사가기만 했습니다. 대신 영국에서 만든 기성품 공업 제품을 비싸게 인도에 팔았죠. 이 과정에서 인도의 고유 산업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일례로 18세기까지 인도는 세계 최고의 의류 제조국이었습니다. 인도의 무슬린 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영국의 면직물 산업이 발전하자 인도산 의류의 가격을 정해서 헐값에 강제로 팔게 했습니다. 결국 인도의 수공업 산업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앙귀스 매디슨의 분석에 따르면 1857년부터 1947년 사이 90년간 인도의 1인당 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영국의 1인당 소득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식민 통치 동안 인도의 부는 지속적으로 영국으로 빨려 나갔던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1943년의 벵갈 대기근입니다. 이 기아로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 가뭄과 곡물 부족이 원인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영국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영국은 식량 공급을 통제하고 인도인 상인들의 식량 수출을 금지했으며 철도를 군용으로 점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량을 충분히 가진 지역도 배고픈 지역으로 운반할 수 없었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황폐한 경제 상태에서 인도는 독립을 맞이한 것입니다. 네루의 선택, 사회주의적 경제 계획.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도의 초대 총리 네루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소련의 계획 경제 모델을 참고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소련의 중앙 집중식 계획 경제를 인도에 맞게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네루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식민지 상태에서는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없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본 산업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현대화의 길이다. 이 돈은 7가지 부문에 배분되었습니다. 관계와 에너지 27.2%, 농업과 지역사회 개발 17.4%, 운송과 통신 24%, 산업 8.6%, 사회 서비스 16.6%. 네루의 비전은 현대 인도의 사원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댐과 수력 발전소를 세웠고 철강 회사,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이 정책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독립 직후의 인도에서는 기본 산업이 절실했으니까요. 국영기업의 시대, 네루의 정책에 따라 인도 정부는 거대한 국영기업들을 창설합니다. 인도철강공사, 인도석유공사, 인도철도청, 인도항공 이들 국영기업은 공공부문 기업이라 불렸으며 인도 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초기의 성과, 이 정책은 초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1947년에서 1960년대 초까지 철강 산업이 기초를 다지고 전력 생산 능력 증가, 도로와 철도 네트워크 확장. 하지만 여기 숨겨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라이선스 라지와 극도의 규제. 네루의 국가 주도적 경제 모델은 점점 비대화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바로 라이선스 라지입니다. 라이선스 라지 하에서는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공장을 짓는 것, 정부 허가 필요, 생산량을 늘리는 것, 정부 허가 필요, 제품을 수입하는 것, 정부 허가 필요, 심지어 외국 부품 하나를 사는 것도 정부 허가 필요. 더 황당한 것은 이 허가 체계의 비효율성입니다. 필요한 허가를 받으려면 관공서를 수십 번 방문해야 했고 서류를 기하급수적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료들은 뇌물이라는 비공식적 세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자지 채탁의 기적과 악몽, 이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국민 스쿠터 바자지 채탁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인도 중산층의 꿈은 자신의 스쿠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바로 바자지사가 만드는 채탁이었습니다. 디자인이 예쁘고 품질이 좋고 매우 신뢰할 만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바자지 회사의 생산량을 매년 정확히 2만 대로 제한했습니다. 수요는 훨씬 많았지만 공급은 정부가 정해진 그 수준으로 고정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스쿠터 한 대를 사기 위해 무려 10년을 기다려야 했다는 뜻입니다. 정말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을 올릴 때의 혼수로 딸에게 스쿠터를 사주기 위해 딸이 태어나는 그 해에 대리점에 등록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쯤 스쿠터가 나올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약혼식이 잡혔는데 스쿠터가 안 나와서 파혼당했다. 결혼식 날짜를 스쿠터 배송 날짜에 맞춰서 정했다. 할머니가 스쿠터 대기 명단에 올렸는데 손자가 스쿠터를 받을 나이가 되었다. 극단적인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왜 정부는 이렇게 극단적이었을까? 정부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욕심을 통제하고 사회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들은 기업들의 과도한 수익을 차단하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참담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음, 기술 발전이 멈춤, 소비자들은 원하는 제품을 구할 수 없음, 관료들의 부패가 만연, 경제 성장률이 연 3% 수준으로 정체됨. 이 성장률을 풍자적으로 힌두 성장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치 인도라는 나라가 경제 성장을 종교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배에서 입으로 식량 위기와 녹색 혁명, 라이선스 라지의 영향은 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위기가 농업 부문에서 터져나옵니다. 배에서 입으로 국가 생존의 위기, 1960년대 중반, 인도는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땅에서 생산한 식량으로는 급증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굶어 죽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미국의 PL480 식량 원조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 처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잉여밀을 인도에 팔기로 했지만 당연히 정치적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시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비유가 배에서 입으로입니다. 미국에서 밀을 실은 배가 인도 항구에 도착하면 그 밀이 창고로 갈 시간도 없이 바로 굶주린 국민들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더 치욕적인 것은 미국의 조건부 원조였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은 인도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외교 정책을 펼칠 때마다 밀 선적을 늦추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도의 자존심은 짓밟혔지만 국민이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경제적 종속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녹색 혁명, 우리는 자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굴욕감은 인도를 깨워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식량을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는 결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인도는 녹색 혁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투쟁이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재단과 포드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인도는 세계적인 농업과학자 노먼 볼로그를 초청합니다. 볼로그는 이미 멕시코에서 드워프 밀이라는 고수율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 밀은 일반 밀보다 3배 이상의 수확량을 자랑했습니다. 1963년 3월 볼로그는 멕시코 종자 450톤을 들고 인도에 도착합니다. 인도 정부는 이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시험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의 농민들이 저항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식량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1965년 1200만 메트릭 톤의 밀 생산, 1968년 2000만 메트릭 톤, 1970년 2500만 메트릭 톤 이상, 최근 3700만 메트릭 톤 이상. 배에서 입으로 상황은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인도는 식량 자급국으로 변모했고 심지어 남는 식량을 수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성공의 의미, 녹색혁명은 인도 경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 외국 기술의 효과. 외국에서 온 고급 종자와 기술이 인도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2. 정책 전환의 가능성. 국가가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과학의 힘. 관료 대신 과학자들이 리더십을 가질 때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녹색혁명에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펀자브와 하리아나 지역만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지역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토양오염,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굶주린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므로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해결해야 할 것으로 미뤄졌습니다. 침체의 시대, 잃어버린 30년.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인도 경제사에서 매우 답답한 시기였습니다. 녹색혁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는 여전히 라이선스 라지의 질식적인 통제 아래 있었거든요. 1980년대의 작은 변화들, 1980년대 중반 인도의 일부 지도자들은 현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시 총리 라지브 간디는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 자유화를 시도합니다. 그는 산업 라이선스를 약간 완화, 일부 분야의 민간 투자 허용, 컴퓨터와 기술 장비의 수입 규제 완화, 외국환 사용에 대한 규제 감소, 이들은 작은 변화였지만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전자와 컴퓨터 산업에 민간 기업의 진출이 허용되면서 향후 IT 혁명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여전한 빈곤과 경제 정체, 하지만 이 작은 개혁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3에서 4% 수준, 빈곤은 여전히 50% 이상, 기본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 실업률은 높음, 외국 투자는 거의 없음. 인도의 지도자들은 이제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인도는 그런 큰 변화를 강제하는 극심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금을 담보로 국운을 건날 1991년의 극적인 변화. 1991년 초 인도는 경제 위기의 절벽에 서 있었습니다. 이 위기가 결국 역사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1991년의 경제 위기. 국가 부도 직전 1991년 초 인도의 상황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가고 있음, 국가 채무가 급증, 기름 한 방울을 수입할 달러가 없음, 신용도 추락, IMF의 지원이 절실함, 외부 차용금의 상환 기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량은 고작 3주일치 수입대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곧 파산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한밤중의 금수송 작전. 이 극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금을 담보로 IMF에서 돈을 빌리기로 결정합니다. 1991년 5월의 어느 밤 뭄바이의 인도준비은행 지하 금고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장한 요원들이 조용히 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금괴가 금속 상자에 담겨졌습니다. 그것은 트럭에 실렸고 무장 호위병과 함께 뭄바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밤 비행기가 뭄바이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런던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영란은행에 금을 담보로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트럭에 실린 것은 47톤의 금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독립국가가 자신의 보물인 금을 이전 식민국가의 은행에 담보로 맡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인도 국민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만무한 싱의 개혁, 때가 된 이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조치는 또 다른 극단적인 개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만모한 싱은 IMF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대담한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합니다.
1991년 7월 23일 만모한 싱은 의회에서 역사적인 예산안 연설을 합니다. 그는 연설에서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말을 인용합니다. 세상의 어떤 군대도 때가 된 이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인용이었습니다. 제한과 통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자유와 개혁의 시대가 온다는 뜻이었거든요. 라이선스 라지의 종말 만모한 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라이선스 라지를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라이선스 폐지, 외국 자본의 진입 장벽 낮춤, 민간 기업의 사업 자유도 확대, 수입 규제 완화, 이 정책들은 기업가들에게 숨통을 트여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50번 방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IT 혁명, 벵갈루루의 부상, 1991년의 개혁이 인도의 문을 연다면 2000년대는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첫 번째 물결이 IT 산업이었습니다. 인포시스의 전설, $250에서 세계 기업으로 인도의 IT 신화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인포시스입니다. 나라야나 무르티는 1981년 31세의 나이에 뭄바이의 작은 아파트방 한 칸에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놀랍게도 $250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내 수다 무르티가 모아둔 저축이었습니다. 아내 수다 무르티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회사의 요리사였고 서기였고 프로그래머였다. 내 남편이 고객을 만나러 가면 나는 사무실에서 프로그래밍을 했다. 우리는 하나의 컴퓨터를 나눠 썼다. 당시 인도에서 컴퓨터를 수입하는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라이선스 라지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했거든요. 무르티는 컴퓨터 한 대를 수입하기 위해 델리의 관공서를 50번이나 방문했다고 합니다. 뇌물을 요구하는 관료들, 무의미한 서류 작업, 그 모든 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르티는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뇌물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버텼습니다. Y2K 버그, 역사적인 기회의 순간,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Y2K 버그 사태입니다. 1990년대 후반, 전 세계는 한 가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연도를 두 자리로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되면 00이 1900년인지 2000년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컴퓨터 시스템이 오작동할 것이라는 공포였습니다. 이 공포는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자신들의 컴퓨터 시스템을 수정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프로그래머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인도의 저렴하고 영어를 잘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완벽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IT 기업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작업장에서 전 세계 기업들의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인포시스의 성장은 극적이었습니다. 1999년 60일 $100만 매출, 2000년 $1억 돌파, 2000년대 계속된 폭발적 성장, Y2K 수정 작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인포시스를 세계 무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포시스는 25만 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세계적 IT 서비스 회사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250에서 시작한 회사의 성장이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벵갈루루의 부상, 인도의 실리콘밸리, IT 혁명 덕분에 인도의 한 도시가 세계적인 기술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바로 벵갈루루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벵갈루루는 영국의 정원 도시처럼 평화롭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커피 농장과 정원이 많아서 가든시티라고 불렸죠. 하지만 인포시스, TCS, 위프로 같은 IT 회사들이 벵갈루루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벵갈루루의 하늘 위로는 고층 건물들이 우솥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IT 회사들이 사무실을 세웠고 외국인 임직원들이 들어왔으며 레스토랑과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벵갈루루는 인도의 GDP 중 약 8%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 엔진입니다. 세계 상위 50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벵갈루루의 연구개발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모디의 등장, 최소한의 정부, 최고의 통치. 2014년 5월, 인도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렌드라 모디가 총리로 당선된 것입니다.
당시 인도는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정부패 스캔들로 정부 관료들이 줄줄이 걸려들었고 큰 프로젝트들이 계획 단계에서 묶여 있었죠. 국제통화기금은 인도의 경제 성장을 취약한 성장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모디는 선거 캠프에서 명확한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최소한의 정부, 최고의 통치.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되 효율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세계의 공장이 되자 모디 정부의 첫 번째 중대 정책이 2014년 9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메이크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슬로건이었지만 매우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인도를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 당시 인도는 서비스업 강국이었습니다. IT 서비스, 금융 서비스, 아웃소싱 등에서 강했죠. 하지만 제조업은 약했습니다.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GDP의 겨우 16% 정도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30%를 넘었습니다. 모디는 제조업을 통해 수억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에는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따라왔습니다. 외국 기업들에게는 낮은 세율, 빠른 토지 취득 절차,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인도에서 수출 상품을 만들면 수출액의 4에서 6%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4년 340억 달러에서 2020년 640억 달러로 165%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GST 하나의 나라, 하나의 세금. 모디 정부의 또 다른 큰 개혁이 2017년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상품 및 서비스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개혁 이전의 인도 세금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인도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각 주가 따로따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세금을 걷고 주정부도 따로 세금을 걷고 심지어 지방정부도 따로 세금을 걷는 시기였습니다. 한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유통업체를 거쳐 소비자까지 가면서 여러 단계마다 세금이 중복으로 붙었습니다. 이를 세금의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인도 벵갈루루의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뭄바이로 팔려면 벵갈루루 주의 세금, 뭄바이 주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 제품을 다시 델리로 옮기려면 델리 주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결국 같은 제품에 여러 번 세금이 붙는 세금 위에 세금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가들에게 악몽이었습니다. 누가 인도의 다른 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까요? 어차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큰 기업들은 한 주 안에서만 사업을 하고 전국적인 확장을 꺼렸습니다. GST는 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수십 개의 세금을 하나의 세금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제품이 이동하든 세금은 한 번만 붙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는 처음으로 하나의 세금을 가진 하나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새로운 세금 신고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인도 경제를 통합하는 혁명이었습니다. GST 세수는 2017에서 18년 7조 4천억 루피에서 2023에서 24년 20조 1,800억 루피로 증가했습니다. 세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 경제가 형식화되고 투명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화폐 개혁과 디지털 혁명, 2016년의 결정. 2016년 11월 8일 저녁, 인도 국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디 총리가 텔레비전에 나타나 갑작스럽게 고액권 화폐를 즉시 폐기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인도 통화량의 86%가 이 두 지폐였습니다. 즉, 밤새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인도 국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길거리에는 ATM 앞에 수백 미터의 줄이 섰습니다. 며칠간 시장은 마비 상태에 빠졌죠. 하지만 모디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화폐 개혁은 현금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강제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폐가 없어지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은행 계좌를 열고 디지털 결제를 사용해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도의 금융 포용을 급속도로 진전시켰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수억 명의 인도인들이 은행 계좌를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폐 개혁 이후 인도 정부는 프라다나 만트리장 단 요조나라는 정책으로 수억 명의 새로운 계좌를 열었습니다. 2016년 이후 인도의 디지털 결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의 혁명, 무케시 안바니의 릴라이언스 지오, 모디의 디지털 정책이 국가 차원의 변화라면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동시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릴라이언스 지오의 출범입니다. 무케시 안바니의 비전, 인도의 재벌 무케시 안바니는 1997년 이미 인도의 첫 민간 휴대폰 서비스를 출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루바이 안바니의 지시에 따라 전신 보내는 것보다 싸다는 정신으로 당시 강력한 통신사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당시는 호출기와 초기 휴대폰의 시대였습니다. 안바니의 릴라이언스 인포콤은 저가 정책으로 시장을 뒤흔들었고 인도인들은 비로소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2015년 안바니는 또 다른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포지 데이터 혁명이었습니다. 과도한 가격의 모바일 인터넷. 2015년 인도에서 1GB의 모바일 데이터 비용은 225루피였습니다.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세계 155개국 중 모바일 인터넷 접근도에서 155위였습니다. 대부분의 인도인은 아직도 인터넷에 접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오의 출범, 역사를 바꾼 연설. 안바니는 2016년 9월 1일 릴라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90분 동안 인도의 미래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인도와 인도인은 뒤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인도는 230개국 중 모바일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근에서 155위입니다. 지오는 이를 바꿀 것입니다.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바니는 매달 149루피의 무제한 포지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음성통화는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시장의 표준 가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지오가 2016년 9월 5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은 무려 6개월 만에 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중국 차이나 모바일조차 이 정도 속도로 고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쟁사 에어텔, 보다폰, 아이디어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들도 데이터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치열한 가격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한 분석가는 만약 기존 이통사들이 지오의 가격에 맞춘다면 그들의 재무 상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과는 기존 이통사들의 결합과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보다폰은 아이디어와 합병했고 결국 인도의 통신 시장은 지오의 압도적 우위로 재편되었습니다. 지오의 생태계 전략. 하지만 지오의 진짜 혁신은 가격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안바니는 지오라는 것을 통신사가 아닌 디지털 생태계로 생각했습니다. 지오TV, 지오삽은 지오미트, 지오마트라는 서비스들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마치 중국의 슈퍼앱 위챗처럼 지오는 인도인의 디지털 생활 전체를 담당하려고 했습니다. 2020년 지오 플랫폼은 1조 5천억 루피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실버레이크 등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지오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오가 단순한 통신사가 아니라 인도의 디지털 미래라고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오는 4억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인도 최대의 통신사가 되었습니다. 인도 인구의 33%가 지오 가입자라는 뜻입니다. 지오 덕분에 바뀐 데이터 가격. 2015년 225루피였던 1기가 데이터 비용이 현재 얼마일까요? 약 50루피 이하입니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데이터 가격이 가장 싼 나라가 인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인들은 평균 월 21.2GB의 모바일 데이터를 소비하는데 이는 세계 최고입니다. 가격도 싸고 사용량도 가장 많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의 주가드 정신입니다. 억지로 강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아직 남겨진 문제들, 성공의 그림자. 지금까지 인도의 화려한 성공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 이야기의 뒤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인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현재 인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1. 고용 없는 성장. 가장 심각한 위기. 인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GDP는 잘하는데 일자리는 없다. 공식 실업률로는 2024년 5.2%로 나타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심합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심각합니다. 15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17.6%입니다. 도시 청년 실업은 19.0%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불완전 고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을 한다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매우 저생산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년 8,400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데 인도는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현재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연 12.2%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7에서 8% 수준이거든요. 2. 극단적인 빈부격차. 인도의 부의 분배는 극도로 불균형입니다. 뭄바이에 사는 인도의 최고 부자 무케시 암바니는 2조 원짜리 초호화 저택 안틸리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저택은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주택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바로 옆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슬럼과 다라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는 이것입니다. 인도의 상위 1%가 국가부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도의 불평등입니다. 현재 인도에는 약 6억 명이 하루 3.65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성장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절대 다수가 여전히 극빈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부족. 인도는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이것은 인도가 보유한 인구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적 규범 때문에 많은 인도 여성들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을 지체시키는 요인입니다. 4. 인프라 부족. 인도가 고성장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음, 항만 시설이 부족함, 물 부족 문제 심각, 전력 공급 불안정, 이런 인프라 문제들이 기업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춤추는 코끼리의 다음 스텝, 배고픔에 허덕이던 나라에서 IT 강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우주와 제조업의 강국으로, 인도의 77년사는 그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드라마였습니다. 우리가 여행한 이 77년은 1947년, 문맹률 80%, 기대 수명 32세의 절망적인 독립, 1950년대에서 60년대, 네루의 이상주의적 계획 경제의 시대, 1960년대에서 70년대, 녹색혁명으로 식량 자급을 이룬 시대, 1970년대에서 80년대, 라이선스 라지의 질식적 규제 아래의 정책, 1991년, 금을 담보로 국운을 건 극적인 위기와 개혁, 2000년대, IT 혁명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 2014에서 현재, 제조업과 디지털로의 새로운 변신, 10년씩 스쿠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10분 만에 식료품을 배달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제 영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달에 착륙했고 아이폰을 만들고 있으며 전 세계 최고의 AI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모순덩어리이며 여전히 수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고 극도의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의 미래는 어떨까요? 인도가 현재의 도전들을 극복한다면 제조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인프라를 개선한다면 인도는 정말로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IMF는 2035년경 인도가 세계 2위 경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1세기는 인도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도가 현재의 도전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77년간 인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변화는 가능하다. 1991년에 극심한 위기를 딛고 일어났고 개혁의 용기를 냈으며 인도의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인도입니다. 이제 진짜 궁금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도는 다음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쓰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인도인들입니다. 벵갈루루의 스타트업 창업자, 델리의 대학생, 시골 마을의 젊은 농부.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도라는 거대한 코끼리는 이제 깨어났다. 그리고 이 코끼리가 춤을 추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인도가 어떤 춤을 추게 될지
그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